김재규는 1979년 11월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한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김계원 실장과 차지철 경호실장과의 평소 관계를 아는 대로 진술하시오. 답. 김계원 실장이 부임하고 2, 3주일 후에 실장실에 찾아갔더니 차 실장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저 친구하고 단판을 내든지 무슨 수를 서야겠다고 벼르는 말을 들은 바 있고, 그 후에도 자세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차 실장과의 의견 충돌 및 사소한 시비로 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 들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성격상으로 보아서도 근본적으로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은 단정할 수 있습니다. 김계원 실장의 눈에 비친 차지철과 김재규의 관계는 어떠했던가? 12.6 사건 뒤 육본 검찰부에서 한 김계원 씨의 진술을 읽어보자. 문. 비서실장 재직 시 차지철과의 관계를 상술하시오. 답.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별로 없고 비서실장 직책을 맡은 후 자주 접촉하게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차 실장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본인이 1978년 12월 22일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첫 번째 대통령 각하 면접실에서 처음 만났음. 외국에 오래 나가 있어 사정이 어두워 잘 모르니 지도해 주시오. 차지철. 염려 마시고 같이 잘 합시다. 라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안 있어 차지철의 사무실로 부임 인사차 정식으로 방문했는데 차지철은 그 답례로 인사를 오는 것이 예의인데도 한 번도 본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없어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보고하러 가다가 본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2층에 본인 사무실로 올라와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인데도 차지철은 꼭 경호원을 시켜서 1층 대기실로 본인을 불러 내려오게 해서 본인은 차지철이 좀 오만하고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각 부장관 및 당직자라도 각하에게 보고를 드리러 올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들르는데 차지철은 권위의식이 강하여 재임 중 본인 사무실에는 한 번도 들른 사실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종합청사를 각하가 순시하거나 회의 참석할 때 내빈용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경우 각하, 총리, 관계장관, 차 실장이 타면 차지철이가 본인에게 대기 중인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라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김계원 씨의 진술은 계속된다. 김 씨는 무골호인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유순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차지철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고 있는가? 차지철의 타인에 대한 무례한 행동에 관하여는 1979년 6월 초순경 16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부근 소재 뉴관악 골프장에서 각하를 모시고 백두진 국회의장, 차지철 실장, 본인, 후쿠다 전 일본 총리 등이 환영 골프 대회를 가졌는 바, 당시 백두진 국회의장이 먼저 샤워장에 들어가 늦게 나오자 차지철이가 샤워장 문을 발로 차면서 영감 뭐래 빨리 나오시오. 그저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독촉을 하므로 백 의장이 서둘러 나오면서 미안하외다 하는 광경을 보고 차지철 실장이 아버지 뻘되는 백 의장에게 오만불순하게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분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경호를 한다는 구실하에 좌석이나 차량 운행 순서 등을 무시하므로 경호실 직원이 비서실 직원과 서로 알력이 생겨 불평하는 일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때마다 부하를 타일렀지만 괘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의 보고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은 직무상 각하가 매일 출근하시면 바로 결제 서류를 가지고 결제를 받는 것이 통례이나 간혹 차지철은 각하가 출근 전에 직무실에서 대기하다가 먼저 들어가 보고함으로써 본인이 결제를 받는데 지장이 있거나 또한 본인이나 장관이 결제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차지철이 각하 집무실 입구 경호원에게 연락하여 자기가 각하를 배울 일이 있으니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하여 기다리게 한 후 자기가 먼저 보고한 후 다른 사람들이 결제를 받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차지철의 월권 행위 및 강경 발언에 관하여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차지철은 자기 업무도 아닌 정치 공작 문제까지도 관여하고 첩보를 수집하여 각하에게 보고하는 등 월권 행위를 자주 하고 군내 중요 지휘관 및 장성급을 수시로 불러다가 술도 사주고 돈도 뿌리는 일이 있고 또한 한간에는 군인이 경호실을 다녀와야 진급 및 보직 면에서도 혜택을 본다고 하므로 이는 군의 통수계통을 문란시키는 일이라고 한탄했으며 특히 당시 육군참모총장 이세호 대장을 매주 1, 2회 정도씩 사무실에 불러 환심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차지철의 강경 발언에 관하여는 여러 번 있습니다만 기억나는 것으로는 각하를 모시고 유정회 의장,
공화당 의장, 경호실장, 본인 등이 김영삼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차지철이 사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김영삼이 하나를 제명치 못하는 국회라면 못하겠는가? 안 되면 내가 탱크로 밀어버리겠습니다. 하는 등 상식 이하의 강경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의 수수께끼는 박 대통령이 왜 이런 차지철을 방치했는가이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동까지 다 알고 있는 총을 찬 경호실장을 어려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무렵 김종필 의원이 신격호 회장의 부탁을 받고 신축 중인 롯데호텔의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그 문제는 차 실장한테 이야기해봐 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다시 김계원 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문.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의 관계를 아는 대로 진술하시오. 답. 두 사람의 관계는 5.16 혁명 이후 각하를 측근에서 가까이 모시던 사람들이라 제 생각으로는 두 사람 간에는 대통령의 신임을 얻으려고 서로 암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극도로 관계가 악화된 것은 지난 5월 신민당 전당대회 때 총재 선거 시 중앙정보부는 이철승을 총재로 당선시키고자 공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차지철이 별도로 신민당 신도환 의원을 통해 이철승 당선 공작을 벌이게 됐으므로 중앙정보부는 각하의 지시로 중도에서 공작을 중단하게 되었는 바 결국 신도환의 이철승 지지가 지연되므로 총재 선거에서 탈락되어 차지철이 비난을 받아야 할 터인데 모든 비난이 중앙정보부에 집중됐으므로 차지철과 김재규는 서로 악화가 됐습니다. 문. 피의자와 김재규가 서로 만나 차지철을 비난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제가 부임한 지 2개월 후부터이며 김재규와 만나게 되면 차지철을 비난하게 되는데 주로 차지철의 오만불순한 언동과 특히 정치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강경 일변도의 주장과 건의로서 각하의 결심을 흐리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차지철을 지칭하면서 저 자식을 해치워버려야지. 저놈을 그냥 놔뒀다가는 각하 결심만 흐려놓고 안 될 텐데. 각하께서 나보고 뭐라고 명령하는 것은 좋지만 지가 뭔데 각하보다 한술 더 떠서 이러쿵저러쿵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자식 등 수없이 차지철에게 증오를 터뜨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의 진술서에서 나오듯이 경호실장과 정보부장의 불화를 화해시켜야 할 의무를 진 김계원 비서실장이 김재규 부장편에서 경호실장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고 있었다. 두 김씨는 오랫동안 형제처럼 친한 사이였다. 김계원은 12.6 사건 후 6본 검찰신문에서 김재규와 맺은 인연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다. 1960년도 5월경부터 본인이 진해의 육군대학 총장으로 근무했는데 부총장이 김재규였습니다. 그 당시 해군과 육군의 군수물자 수송, 양육 합동훈련을 마친 후 마산에서 술을 마시고 진해로 귀환하던 중 앞에 가던 김재규가 차사고로 부상당하자 본인이 그를 구출하여 병원에 입원 가료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김재규는 본인을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1965년도 본인이 1군 사령관으로 재직 시 김재규가 제6사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 바 당시 대통령 각하께서 갑자기 6사단을 밤중에 방문한다고 하기에 본인도 참석했고 대통령과 김재규의 친밀한 관계를 알고 나도 더욱 친하게 지냈습니다. 본인이 1967년도 육군 참모총장 재직 시 김재규가 육관구 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군수지원 문제 등으로 자주 접촉했고 청와대에서 지휘관 회식 시 등에 꼭 김재규를 대동했습니다. 네 번째로 본인이 중앙정보부장 재직 당시에 김재규는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수도경비사령관인 윤필용과는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자 서로 암투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는 등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대통령 각하의 지시로 이를 중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1978년도 본인이 주중대사로 있을 당시 귀국하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영접을 나오지 않았는데 김재규 부처가 본인을 부부 동반으로 초대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등 배려를 해주어 아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본인의 국회의원 출마 과정에 있어서 각하께 건의하여 본국으로 소환하여 주는 등 많은 신세를 입어 더욱 친해졌습니다. 차지철의 불만을 가진 또 한 사람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강직한 군인인 그는 차 실장이 경호를 빙자하여 군 지휘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 당시 군내의 실력자 그룹은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 실병 지휘부서를 장악한 정규 육사 출신들이었다.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을 지도자로 따르던 이 장교단은 군수 내부가 차실장인 게 굴종한다고 보고 선배 장성들을 경멸하고 있었다. 이런 균열된 권력 구도 위에 얹혀있던 것이 박 대통령이었다. 이런 불안정한 구도는 정치 위기가 오면 권력 투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형제 같은 두 김씨는 차지철을 미워하는 마음이 연장되어 차실정을 비호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배신감까지 공유하게 된다. 권력 핵심부의 감정전선은 김계연 플러스 김재규 대 박정희 플러스 차지철 구도를 만들고 있었다. 이런 감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박 대통령이 죽게 되는데 참으로 한국적인 감정싸움의 결과라고 하겠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런 갈등은 1979년에 일어나는 정치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다. 시스템 운영의 귀재로 불리던 박 대통령이 경호실장에게 국내 정치 공작 임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함으로써 정보부장과의 불화를 조장했고 그 피해를 자신이 보았다는 점에서 11.6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그 자신일 것이다. 권력 시스템 운영의 실패인 것이다. 석유값이 오르자 물가가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다. 1979년 3월 7일 정부는 국내 석유 제품 값을 평균 9.5% 올린 데 이어 7월 10일엔 석유 제품 값을 59%, 전력 요금을 평균 35% 올렸다. 1979년의 소비자 물가는 21%나 올랐다. 기업 도산과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커졌다. 신발 공장들이 몰려있던 부산 진구 출입기자였던 기자도 이해 여름의 주된 취재는 살인사건이 아니고 해고, 임금 체불 같은 것들이었다. 기자가 해고된 노동자 쇼크사, 정년 낮추어 무더기 해고 같은 제목의 기사를 쓰고 있는 동안 부산의 상인들은 세금 과중으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1979년 부산 시민들이 부담한 세금은 전년도보다 32%나 많아졌다. 10월 16일 부산 시위 때 도심 상인들이 응원하고 가세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세저항 심리였다. 경제 불안과 함께 밀려온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증을 공세적으로 이용한 것이 김영삼 총재가 이끌기 시작한 신민당과 종교계, 노조, 재야운동권이었다. 이들의 강경투쟁 노선은 국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불만을 자극하고 확대시켜 나갔다. 국민들과 투쟁 세력 사이에 상승작용 구도가 형성됐다. 이를 매개한 것은 신문의 적극적인 보도였다. 8월에는 오원춘 사건과 YH 여공 사건이 동시에 터졌다. 경북 영양군의 카톨릭 농민의 분회장이던 오 씨를 기관원이 납치하여 포항 울릉도로 끌고 다녔다고 천주교 안동교구 신부가 폭로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허위 폭로임이 밝혀졌다고 오 씨와 신부 등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이 나서서 안동 목성동 성당에서 전국기도회를 열고 정부를 공격했다. 경찰이나 정보기관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념이 바로 그 많은 인권 유린 사태를 낳게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이 눌려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대구지법은 오원춘 씨가 허위 폭로를 했다고 판단하여 오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오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래도 천주교와 많은 국민들은 재판 결과를 믿지 않으려 했다. 경찰이 오원춘 사건을 발표하던 8월 10일 더 큰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YH 무역노조 소속 여공들이 회사의 폐업에 항의하여 공장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마포 신민당사로 옮겨간 것이다. 1966년에 10여 명의 종업원으로 시작한 이 가발 회사는 4년 뒤엔 종업원이 4,000명이나 되는 수출순위 15위의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설립자 장용호 씨는 미국에서 백화점을 차리고 업종 전환을 모색했는데 잘 되지 않아 본사는 축소 경영의 길을 택해야 했다. 1975년엔 종업원이 1,8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저임금과 해고 불안에 쌓여있던 노동자들은 1975년에 전국 섬유노조 YH 무역지부를 설립했다. 1979년 3월 29일 회사는 경영난으로 4월 말에 문을 닫는다는 폐업 예고를 했다. 노조는 이에 항의하여 농성을 하고 회사는 살 길을 찾다가 결국 8월 7일 폐업 공고를 하고는 해고 수당을 8월 10일까지 미수령할 때는 법원에 공탁한다고 발표했다.
8월 9일 제야운동권의 문동환, 고은, 이문영 씨가 김영삼 총재 집을 찾아가서 여공들이 신민당사로 찾아가면 그 호소를 들어보고 당국에 해결책을 촉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총재는 여공들이 당사를 농성장으로 택할 줄은 몰랐고 호소차 방문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200명에 육박하는 여공들은 당사로 들어오더니 4층에 올라가 농성에 들어갔다. 김 총재도 여공들을 위로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여공들의 침식에 당이 나서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시켰다. 신민당은 정부 측과 접촉하여 여공들의 요구 조건을 반영시키려고 했으나 홍성철 보사부 장관은 대화를 거부했고 김재규 정보부장이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강경 진압을 주장했다. 8월 11일 새벽 경찰 병력이 신민당사에 들어갔다. 여공들과 함께 저항하는 신민당원들이 경찰과 난투극을 벌였으나 여공들은 간단히 끌려 나왔다. 취재 기자들이 여러 명 경찰에 구타당했다.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여공 김경숙 양이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사망했다. 김정섭 정보부 제2차장보는 1979년 11월 18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한 진술에서 YH 여공 농성 사건의 진압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요지는 김재규 정보부장이 강경한 진압을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1979년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YH 회사 여공 200명가량이 회사 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신민당사에서 집결하여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경 청와대 김계원 비서실장실에서 김계원, 김재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가 열려 강제 해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은 그날 저녁 8시경 치안본부장실에서 경찰 투입에 따른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안전망이 2개밖에 없어 부득이 매트리스와 모포로 대책키로 하고 다음날 새벽 2시에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치안본부장이 류혁인 수석 및 고건수석과 안전대책을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와 하루 이틀 연기하자는 건의를 본인에게 전화로 걸어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김재규 부장에게 2차례 연기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김 부장은 김계원 실장도 연기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일단 상부에 보고한 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므로 본인도 2차례 김 부장의 뜻을 치안본부장에게 전하고 8월 11일 새벽 2시 경찰을 투입하여 YH 여공들을 강제 해산시키도록 했습니다. 농성 여공들을 해산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후유증이 심각했다. 야당, 제야단체, 종교단체가 일체히 반발하자 경직된 공화당과 유정회도 YH 사건 배후에는 도시산업선교회가 있다면서 조사를 촉구했다. 이런 공방전에 대해서 언론은 정보 측 견해를 많이 전달했으나 행간을 읽는 데 익숙해진 국민들은 야당과 제야 세력 편이 되어갔다.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 총재를 거세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시각 변화를 눈치챈 차지철 경호실장이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면서 공화당과 정보부는 주도권을 상실했다. 1979년 8월 중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안보장관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YH 사건의 후유증과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 농민의 대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재규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치 구호로서는 부족합니다. 구호가 오래되어 효과가 무뎌졌으므로 더 강한 시포가 필요합니다. 라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신직수 특보와 김기춘 검사에게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김재규는 현홍주 정보부 기정국장에게도 가톨릭 농민의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단체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구상해보라는 지시를 했다. 그는 긴급조치 구호의 핵심인 긴급조치 비난 금지 조항은 빼고 종교단체의 활동과 노사 문제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줬다. 검사 출신인 현 국장은 종교의 정치관여 금지, 외부 세력의 노사관계 개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긴급조치안을 만들어 김재규 부장에게 건의했다. 8월 26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을지 연습 중 벙커에서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경호실장 및 안보 관련 장관들과 시국 수습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김재규가 또 긴급조치 10호 이야기를 꺼냈다. 각하 긴급조치 구호는 칼날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칼날이 10호란 10호를 주십시오. 그래야 전국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규, 현홍주, 신직수 특보가 새로 마련한 긴급 조치안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논평을 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종교, 근로자들을 다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결해 나가겠소? 당분간 구호를 가지고 밀고 나가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오. 연구된 긴급 조치안은 보존해 두었다가 필요시 발동하면 될 것이요. 김재규는 다음날 참모회의에서 하루 전에 있었던 긴급조치 이야기를 전하고 의견을 구했다. 정치 업무를 맡은 김정섭 제2차장부를 비롯한 간부들 전원이 10호 신설에 반대하고 9호를 강력히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